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누리호 발사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한 건 좀 네. 아쉬웠죠?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는 성공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인공위성 그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뭐 증권가 평가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실패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왜냐하면 이 발사체를 어쨌든 이제 테스트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에서 7번째로 예. 그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5월인가요? 예. 네, 5월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실력을 네, 쌓아가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사실 뭐 주식 시장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예,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제 그 증시가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있었지만 증시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주중에 뭐 베이지북도 한번 좀 발표가 됐었고 미국에서. 네. 근데 그것도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좀 주진 않았고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에 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도 석탄 공급을 늘리겠다. 라고 좀 언급이 나왔었고 실제 천연가스 가격도 좀 급락을 했고요. 네, 다행이네요. 거기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도 LA 뭐 롱비치항 여기 이제 24시간 가동 해라라는 그런 주 뭐 방위군을 투입한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24시간 가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적체 현상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자. 인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뉴스도 사실상 시장에는 오히려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운임지수에도 좀 일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컨텐츠 전성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뉴스도 보셨겠지만 뭐 마이네임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그냥 다 지금 상위권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연모라는 드라마가 또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10개 중에요 4개가 한국 드라마예요, 순위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그 페이스북의 이제 주커버그 이제 CEO도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거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사 정체성은 이제 메타버스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뉴스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게임주가 많아요. 게임주들이 그 메타버스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이게 같이 곁들여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속속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포스코라든가 네이버, KB금융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주가 자체는 실적은 좋았지만 조금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그 2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2차 전지에 좀 악재가 됐던 그 LFP 배터리를 뭐 테슬라가 많이 쓰겠다. 이러면서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들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좀 주가가 좀 안 좋았지만 그 누리호가 발사 어쨌든 실패로 이제 판명이 되면서 우주항공주들이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빠지면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이번 한 주간 있었고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 중간에 또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실망스럽게. 이게 어떤 시장의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그 변수가 와서 그런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배경이 사실 뭐냐면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시장을 이끄는 그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주도주는 딱 2개거든요. 2차 전지랑 그 컨텐츠 있잖아요. 무형자산. 이쪽 2개 섹터인데 이쪽을 지금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있잖아요. 이쪽은 또 약해요.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근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들은 또 주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쪽은 거의 코스닥에 포진이 돼 있어요.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역동성이 좋습니다. 굉장히 탄력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코스피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도주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현대차라도
아니면은 뭐 다른 경기 민감주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들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요. 회복은 됐어요.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은 나왔는데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이상의 레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게임이나 2차전지처럼 쭉쭉쭉 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확인할 게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주인이 없다 보니까 코스피는 굉장히 좀 탄력이 떨어져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업종들이 하나씩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이오 했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요새 약한데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내가 이 자리를 꿰차겠다 하면서 튀어나와 버렸고 갑자기 뒤에서 또 게임주가 뒤따라가고 또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장인데 코스피는 좀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상실됐고 또 거기다가 코스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IT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 쪽도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게 공급망 이슈가 계속 이어지죠. 한국의 대형 IT 하드웨어 섹터가 주가가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받고 있다. 근데 다만 증시가 그래도 옛날처럼 막 급락하지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버티는 힘은 좀 강해졌고 또 거기다가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기관들이 한참 많이 팔았잖아요. 주식은. 예.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뭐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크진 않다. 다만 이거를 증시를 이끌 만한 뭔가 코스피 대형주만의 자체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래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속이 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 좀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4.9%, 5%가 안 돼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데다가 또 헝다도 그 계열사를 매각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중국발 악재가 약간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 이미 좀 반영된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이제 중국발 어떤 이런 부담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이강 인민은행장이 언급을 했어요. 직접 뭐라고 했냐면 헝다 리스크는 개별 기업 리스크다. 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은행들이 채권자잖아요. 헝다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이걸 컨트롤하는 데가 인민은행 아닙니까 또. 그 인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도를 내도 시장 충격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근데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이강은행 인민은행이 뭐라고 했냐면 디벨로퍼 이제 개발사죠. 부동산 개발사. 전염을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헝다 리스크에서 전염되는 걸 일단 막겠다. 이거 되게 좋은 뉘앙스의 좀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아 헝다가 설사 부도나도 시장에서 통제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뭐 오히려 이런 리스크 있으면 위안화가 이제 급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안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봤을 때 중국의 극단적인 부동산 규제도 조금씩 완화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오히려 좀 안도감을 저는 좀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중국의 헝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그거 같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GDP가 5%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분명히 위기를 알고 있을 텐데 이 5% 밑으로 내려온 성장률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정책들을 내놓을지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헝다가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규제를 풀 수도 있고 지준율 인하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앞으로 11월, 12월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부양책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예. 10월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보니까 작년 동기 비해서 36.1% 올라서 좋고 특히 반도체 수출도 24%나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4분기 되면 수출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우려했는데 피크아웃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뭐 30% 이상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망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좀 주식 뭐 주가도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 데이터를 꼭 외국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상반기 수출 데이터가 막 50%씩 찍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주가 잘 안 갔던 이유가 이거
9월, 10월 되면 이제 10% 준다.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데이터는 20%가 넘게 나오고 30%까지 나오는데, 물론 이제 10월 달에는 지금 작년에는 이제 10월에 제가 알기로는 추석이 좀 일부 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영업일수가 이번이 조금 더 그 약간 많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 지금 보면은 그 일평균으로 보면 26.8%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가 36.1%인데 일평균으로 따지면 26%좀 줄어들어요. 그래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이고 좋은 예, 수치죠.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인정을 자꾸 안 하려는 분위기 같아요. 왜냐, 결국엔 꺾인다. 결국엔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저도 좀 짜증이 나고, 개인 투자분들 얼마나 더 짜증 나시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논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왜 자꾸 이 현상이 나오냐면요. 한국의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항상 그랬거든요.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꺾인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분명한 팩트는 수출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으로 잘 되고 있고, 과거의 코스피도요, 수출 증가율하고 거의 똑같이 갔었어요. 이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 두 자릿수, 뭐 나중에 10%대까지 떨어지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이 수출 증가율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결국에 저는 코스피는 우상향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데이터 자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피크아웃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경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S&P 500이 사상 최고치 찍을 정도로 좋고, 그리고 환율이 뭐 지금 약간 등락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악 1,200원대보다는 뭐 1,180원 정도 안팎이니까 나빠지지 않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대외 변수 악재들도 약간 완화 조짐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크게 나빠질 이유가 없는데 한국 증시는 왜 약할까? 미국에 비하면. 네. 어떻게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사이클, 예. 신흥국,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신흥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논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경기 둔화잖아요. 중국이 GDP도 안 좋게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를 풀 수 있는 뭔가 정책이라도 좀 나와주면 좋은데, 그건 아직 답보 상태잖아요. 미국도 인프라 투자 법안 이번 달 말에 할 거는 같은데 아직 통과는 안 됐고, 중국은 부양책을 기대를 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뭔가 그림이 아직은 완벽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회복은 됐는데 주가가 옆으로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좀 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유동성 면에서도 개인들의 저는 매수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하고 다른 게, 한국 시장이 이렇게 저는 잘 버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저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옛날 같으면요, 이 정도 분위기, 그 7, 8, 9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 떠나셨어요, 사실. 예, 주식 다시는 안 해. 이러면서 아마 과거처럼 반복적으로 나가셨을 텐데 안 나가세요. 그 예탁금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올해 초하고 다르게 개인들이 그렇다고 막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달러가 완전히 약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달러가 강세 보이다가 좀 꺾였어요. 근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로 꺾인 거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쪽에 베팅을 많이 해요. 이 정도로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170원까지 빠진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도 외국인 잘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 약세에 대한 기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랑 일맥상통해요. 뭐냐? 신흥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요, 자연스럽게 달러 꺾여버려요. 네. 중국이 훨씬 좋아지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미국이 더 좋으니까 달러가 훨씬 좋은 거고. 근데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부양책을 강하게 써가지고 경기 부양이 돼버리면요, 이건 달러 약세 하지 말라고 해도 달러 약세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달러야 약세로 가면서 당연히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확실히 한국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안 간다고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저도 이해하고, 저도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건 이해를 저도 하는데,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이게 순차적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도 되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통제를 하고 백신 접종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면에서는 조금 더
신흥국이 모멘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국도 결국엔 신고가를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번 주에 많이 매수한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예. 1274억을 샀고요. 네. 삼성전자를 853억, 카카오를 789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아를 556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542억 정도 매수를 했고, 현대차를 478억 정도 들어갔고요. JYP 엔터가 이번 주에 되게 좋았는데 468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꾸준히 사고는 있습니다. 437억 매수 들어왔고, SK이노베이션을 404억 샀고요. 신한지주를 285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쪽도 들어가 있지만 금융주하고 여기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JYP. 네, JYP 엔터가 예. 이번 주에 급등을 했는데, 엔터사들 워낙 주가 흐름 좋잖아요. 근데 가장 못 갔거든요, JYP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외국인들이 JYP에 좀 대량 매수를 한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에 한도가 있는데 그 19.8%인데 그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19% 정도 아닌가 하는데, 그렇다면은 좀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매도 위주였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할 이유는 없어졌죠. 사실은 이제 목표치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주식 비중이.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정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900까지 가고 나서요, 3,000 회복될 때까지는 오히려 연기금이 며칠 산 적도 있어요. 네. 한 3, 4일 정도. 그러다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니까 또 팔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금은 이 3,0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는 주식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팔진 않아요. 근데 3,00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비중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매수한다, 매도한다 보다도 굉장히 정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연기금보다는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냐면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인이 사는 날은 올라가고 파는 날은 빠지니까. 그래서 증시를 당분간 좀 올릴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 정도로만 보시고, 연기금의 영향력은 저는 당분간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래도 보고 지난 일주일 사이 한 3천억 정도 순 매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좀 팔아버렸어요. 네. 예, 근데 팔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보통 보니까 그때 9월달, 10월 초에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예, 근데 확실히 2,900 갔을 때는 오히려 사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연기금 매도는 뭐 3,000 초반에서는 크게 나올 건 없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들 이번 주에 많이 담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좀 가장 많이 샀던 거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실적 발표도 했는데 1,108억을 샀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주죠. 하이브를 817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743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SKC를 604억 원 정도 순매수를 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를 550억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380억, 카카오뱅크를 309억,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276억이 들어갔고요. CJENM을 260억 정도 샀고,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마지막으로 208억 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딱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콘텐츠 회사를 사버렸어요. 거의 그냥 기관 투자들은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 투자들은 가장 많이 산 게 2차 전지 그 양극재죠. LNF 네. 1,502억을 샀고요. 아마 목요일 날 그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더 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포스코, 요새 좀 주가는 안 좋은데요. 1,090억 정도 샀고, 삼성전기를 963억 샀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784억 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746억, 삼성전자를 718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를 585억 정도 샀고, 대한항공을 567억, 그리고 SKI테크놀로지를 534억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449억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특징보다도 일단 성장주, 뭐 가치주, 경기민감주, 컨텐츠주 할 것 없이 대표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한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오른 거는 그 컨텐츠 관련 기업들인데 1등이 엔터주입니다. 네. 엔터 기업이 14%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가 갑자기 떠올랐죠. 웹툰. 예, 웹툰 관련주가 8%나 이번 주에 올랐고, 역시 같은 이제 게임이죠. 게임 쪽이 8%, 영상 콘텐츠가 이게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여기가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7%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가. 인터넷 대표주도 이번 주에 카카오가 좀 주가 좋아가지고 한 5% 올랐고요. 은행주들 실적이 워낙 좋아서 4% 상승을 했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 4%.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도 이제 페이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붙으면서 한 4% 정도. 아마 다음 주에 그 또 전자결제 대표회사인 카카오페이 또 이 상장도, 그러니까 그 공모주 청약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결제가 좀 올랐고, 마지막으로 증권주들이 한 3% 올랐는데, 증권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배당 기대감이 하나 있었고, 하나가 증권사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 관련된 그 두나무 네. 그쪽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증권 섹터가 이번 주에 3%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테슬라가 이제 중국이 많이 하는 LFP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갈아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2차 전지가 많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계 뭐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지 또 주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쉴 때 그냥 쉬고 싶었는데 악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전망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요. 단기로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는 게, LFP 배터리 같은 경우 리튬 인산 철인데 중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인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해요. LFP는 안전하고 싸고, 그 다음에 NCM은 주행거리가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도 뭐라고 했냐면 저가형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거든요. 여기는 LFP 다 쓰겠다. 예전에 뭘 썼냐면요, NCA 배터리를 썼어요. 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이거는 파나소닉이 하더라고요. 일본 말씀. 네, 일본.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나소닉한테 굉장히 악재죠. 네, 대형 악재인데 우리나라는 그쪽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테슬라도 이제는 양분해서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이 주행거리가 짧은 저가형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일단은 좀 비싼 제품이라든가 가장 이제 그 중대형이라 그러죠. 네, 그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LFP로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LG화학이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복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LFP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그 노이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이 투자하기가 좀 힘든 게, 작년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내재화, 올해 폭스바겐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데 또 나온 거죠, 지금 LFP가.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다 올라갔어요. 그거 뚫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악재도 그냥 여러분들이 소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면, LFP가 만약에 뭐 이게 좀 더 확산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LFP는 양극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양극재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음극재, 배터리, 전해질 이런 것들은 LFP나 뭐 NCM이나 똑같아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LFP가 되면 첨가제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 성능을 더 늘려야 되니까. LFP는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첨가제나 음극재에 들어가는 어떤 주행 성능을 개선하는 소재 만드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게 더 호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가져온 보고서는 이제 그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KB증권의 그 윤창배 애널리스트가 우주 마지막 블루 오션이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지금 무주 공산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거기서 개발도 하고 있었는데 국가 위주였는데,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는 민간 위주로. 네. 예, 이제 우주여행 갔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스페이스 X도 크루 드래곤이라는 이제 우주선 타고 갔고,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도 자기가 직접 탔죠. 예. 타서 블루 오리진, 또 그 리처드 브랜슨인가요? 그분도 이제 자기 우주선 좀 타고 여행을 어쨌든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에서 기업들이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돈 벌 기회는 너무 많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아직은 우주여행까지 갈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위성에 되게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민간 인공위성.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공위성이 이제 많이 쏴지면 통신망으로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6G 한다고 6G. 예.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누리호 발사가 됐기 때문에 발사체를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뭘 발사를 해야 우리가 뭘 타고 우주로 가잖아요, 사람이. 그 첫 발을 내딛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에 있어서도 좀 제약이 많이 사라졌고요. 이런 부분도 한국의 이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발사체 시장을 키우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 개발에 그 참여한 업체가 300개나 돼요.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들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누리호 발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실패했다, 이제 팔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성을 봤어요. 실제 로켓이 제대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5월에 있을 또 누리호 발사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스케줄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우주항공주들 한번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 이제 주에는 25일 날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게